또 저자를 정하는 데에서는 좀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나요? 저자는 뭐 이거 완전 비하인드 얘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적절히, 네, 적절히. 못할 얘기가 안녕하세요. 월간 공감이 돌아왔습니다. 예! 와! 저희가 이제 매달 뉴스레터를 소개해드리는 코너가 바로 월간 공감인데요. 근데 6월 달에 가장 핫했던 소식은 바로 공감의 책 출판입니다. 와, 저희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책이어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 출판을 이제 도맡아서 해주신 김지린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혀 도맡지 않았어요. 도맡은 사람은 따로 있고 저는 그냥 오늘 저자, 썰풀러. 공동 저자이자 사무총장님이신 김지린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와. 첫 출연이신데 네, 소감이 정말 어떠신가요? 영광입니다. 이제 두 분이 항상 이렇게 두 명이 나와가지고 뭔가 케미를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초대해 주시니 오늘 최대한 또 텐션을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공감의 두 번째 책인데요. 이게 제목은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입니다. 이제 공감에서 했었던 여러 사건들을 이제 이 책에서 담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각 저자들이 이 책을 또 써야 되고 또 중간에서 출판사와 연결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제목도 고르고 요 예쁜 표지도 고르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 책을 출판하시면서 출판 팀원으로서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보니까 지금 10개의 꼭지이고 8명의 저자가 있었거든요. 네. 8명을 조율을 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감해서. 2년 반 전부터 사실 출판을 기획을 했고 1년 안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는 얘기였고 이제 2년 반이 결국은 걸린 거거든요. 저희가 20주년에 맞춰가지고 출판하겠다고 그 전해부터 출판팀 만들어서 사실 맞아요. 도맡아서 하신 분은 안주영 실장님이시고 그 8명을 모두 조율하는 그 역할도 안주영 실장님 하셨는데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무래도 8명의 어떤 그 쓰는 글이 스타일이나 그런 게 다르니까 이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그거를 너무 이렇게 느끼지 않고 읽으실 수 있도록 그 톤을 좀 조율하는 거 그거 되게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안 실장님과 그다음에 창비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이 제목 정하는 것도 우리 진짜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한 다음에 끝나지 않고 인권 최전선의 변론이거든요. 부제가 있죠. 네, 부제까지도 해서 저희가 제목과 그 부제를 가지고 두 개를 막 여러 조합을 해보면서 막 투표하고 했었는데 인권 최전선의 변론이라는 이 최전선이라는 용어 자체도 혹시 이게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어니까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뭐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거 제가 하긴 했는데 딴지 걸기. 네. 근데 이게 그 꼭 전쟁 용어가 아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막 군번 이런 것들은 전쟁 용어라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찾아보니 전이 맨 앞이라는 용어지 뭐 전쟁할 때 그 전자 싸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공감의 활동들을 전체를 살펴보니까 항상 그 인권의 최전선의 그 경계에 있는 건 맞아서 이것만큼 우리를 잘 표현하는 단어 없겠다라고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선정할지에 대해서도 출판팀에서 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공감이 워낙 다양한 사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하거나 또 저자를 정하는 데에서는 좀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나요? 저자는 뭐 이거 완전 비하인드 얘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적절히, 네, 적절히. 못할 얘기가 못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자는 생각했던 거랑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글을 이제 막상 써보니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이제 쓰지 못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개인 맞아요. 사정으로 인해서 또 못하게 되신 분도 있고 해서 맞아요. 사실 예를 들어 강지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엄청 급하게 섭외를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그 캄보디아 빌리지 그 갚지 못할 돈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좀 명원고가 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전화위복이었다. 약간 그런 그래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영변님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맞아요. 2개를 쓰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왜냐면 공감의 주요 영역 중에 음. 하나가 장애 영역인데 장애 영역이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하거든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변님한테 이제 2개를 좀 요청드리면 좋았겠지만 이태원 참사 영역을 또 쓰시는 게 너무 정말 이 많은 사건을 여기다 하나에 담아야 됐어서 그게 좀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도 사실 맞아. 있긴 하고요. 사실 저도 중간에 못 쓰겠다고. 네. 하지만 말이 되는 썼습니다. 소리를 해야지. 하지만 잘 썼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림변님께서 쓰신 요 책의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새우 꺾기를 당해도 싼 사람은 누구인가?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일어난 새우 꺾기 고문 사건에 대해서 네. 써주셨는데 이 사건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떠셨나요? 당사자가 저희한테 의뢰하면서 했던 말들을 다 믿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묘사하는 어떤 외국인 보호소의 모습이 그래도 제가 몇 번 방문했을 때 봤던 모습에 비해서 너무 뭔가 잔인하고 그래서 저희 대리인단이나 뭐 활동가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정말 반만이라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심각한 인권 침해니까 일단 이분이 요청하시는 대로 뭐 CCTV도 다 요청해보고 해보자. 그 보호 일시 해제라고 해서 이분을 잠시 외국인 보호소 바깥으로 이제 계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나 이런 걸 다 해보자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CCTV를 통해서 실제 소위 새우 꺾기라고 하는 그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많이 후회를 했죠. 아, 이게 그 의뢰인의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도 아마 좀 편견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약간 과장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조금 지어낸 얘기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더 지금부터는 잘해보자라는 결심을 하면서 대응했던 사건이었어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약간 만약 이걸 얘기로만 들었으면 아, 설마 이런 네. 일이 정말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팔을 뒤로 묶고 발도 뒤로 묶고 그거를 뒤를 연결해서 그 2개를 연결해서 고문하는 자세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 처음에 이해도 안 가. 어떤 네, 모습인지. 팔 뒤랑 손 뒤랑 그걸 연결했다는데 그건 사실 고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네.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외국인 보호소라는 법의 이제 사각지대에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에서 그 특정 국적의 그리고 특정 어떤 인종을 가진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건 하면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가 뭐 형사, 민사, 보호 일시 해제, 국가 인권이 이런 다방면으로 좀 대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감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좀 총력을 다해서 했던 네. 사건이기도 네, 하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고 궁금했던 게 이런 고문도 이제 금지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방식이 인권 침해적인데 이런 것들이 보호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이 이름만 봐도 보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교도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교도소에서는 뭐 써야 되는 보호 장비, 이 사람을 만약에 독방에 구금했을 때 얼마의 기간 동안만 할 수 있고 이런 규정들이 오히려 교도소는 엄청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외국인 보호소는 형법상의 그런 교도소나 뭐 구치소 이런 데가 아니고 행정법상 잠시 한국을 떠나시기 전에 잠시 보호하는 그냥 보호소다 보니까 그런 규정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상은 마치 교도소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 법의 공백 속에서 혹은 법은 있는데 이게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이런 인권 침해가 가능했던 거죠. 실제로 인신을 구속하는 네. 그럼 지금도 이게 행정적인 조치로 네, 이루어지고 지금도 있나요? 행정적인 조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형법처럼 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법상 잠시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처우가 개선되면 개선돼야 되지 이런 인신구속이 있었고 이런 고문이 있었으니까 형사 절차처럼 더 촘촘하게 해라는 아니에요.
그건 저희의 그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도 그런 목표가 아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약간 그렇게 됐어요. 오히려 이제 보호소에서는 규정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더 촘촘하게 그러면 만들자. 규정을 만들게요라고 이렇게 촘촘하게 됐고, 다만 최근에 이제 통과된 이 사건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 이제 출입국 관리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예전에는 무기한으로 사람을 구금할 수 있었던 게 이제는 기한에 제한이 생기긴 했어요. 정말 그 새우꺾기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사건들이 계기가 돼서 바뀌긴 했는데, 그거에 따를 때에도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것만큼 짧은 기간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진전은 있었는데 그 진전이 만족할 만한 진전은 아니라서 저희의 활동이 좀 지속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감이 지원하는 분들이 다 이제 소수자이고 약자인데, 특히 이 사건 보면서 난민인 경우에는 보호해야 할 국가가 없어서 더 이런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나요?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일단 그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잠시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비행기 티켓을 못 구한다거나 여권이 뭐 훼손되었다거나 이럴 때, 혹은 내가 한국에서 받을 돈이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떠나면 돈 받을 일이 없다, 임금체불, 이런 경우에 잠시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난민 같은 경우는 그 돌아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나라가 없고 한국에서는 너 나가라라고 하니까 여기가 유일한 지금 집인 거예요. 거기에서 예전에는 무기한으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민분들은 나를 보호해줄 나라가 없다 보니 여기서 발생한 이런 고문이나 약간 인권 침해에 대해서 호소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좀 너무 슬픈. 들어줄 곳이 없는 네. 거네요. 만약에 제가 나가서 어떤 다른 나라에서 막 고문을 당했어. 그러면 제가 한국에 막 제보를 해서 영사관 찾아가지고 제가 이런 인권 침해 당했어요라고 호소할 곳이 있는데, 사실 난민분들은 그 나라를 피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사관에 막 신고한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진짜 보호의 공백이 인 곳에서 특히 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난민 신청자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사건은 이제 이미 인권위에서 인권 침해라고 결정을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는 법무부가 우리는 인권 침해했다고 네.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국가배상 소송은 저희가 다 이겼어요. 지금 항소심까지 다 이겼는데, 정말 저희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이런 데서 법무부가 적어도 이 고문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는 게 다 결론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법무부 스스로도 내부 조사를 하면서 새우꺾기에 인정을 대해서는 했어요. 인권 침해였다라고 법무부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국가배상 소송에 이르러서 첫날, 첫 기일에 판사님이 약간 입장을 물어보는 그런. 법무부에?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네. 어떤 취지로 지금 국가배상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럼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입장을 딱 물어보는데, 법무부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 이제 근데 그 통역 소송에서 들었을 때. 내는 것도 공식적 입장 아니에요? 실제 그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아무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아니었다라는 거였어요. 거예요. 거기서 그 책의 제목이 나오는데, 새우 꺾기를 당할 만했다라는 게 약간 주장의 취지였어요. 이분이 막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불편하게 했고, 그 막 손발이 묶이는 과정도 너무 시끄럽게 하고, 앞뒤로 그런 사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우 꺾기 할 수밖에 없었다.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네, 그게 주장의 취지였고, 뭐 구두든 서면이든 소송을 진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이 그거였어요. 그럼 끝까지 계속 네. 그렇게 다툰 건가요? 네, 그래서 다투었고, 근데 법원은 아니다. 이 새우 꺾기나 그 외에 독방 그 구금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약간 절차 위반한 거,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법에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1,000만 원 배상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 국가배상 소송은 이분이 다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이제 림변님께서 써주신 원고가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이제 요 원고는 성소수자 난민 인정 소송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공감이 조금 집중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차 차별, 이제 차별 행위가 두 가지 발생했을 때의 문제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성소수자이시기도 하고 또 난민이시기도 한 이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인정 소송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제가 공감에서 일하면서 만났던 성소수자 난민분들 사건 여러 개를 담았어요. 모든 사건이 다 저한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고, 왜 의미가 있었냐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죄송함과 그리고 미안함과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뭔가 논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어떤 사건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성소수자 난민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소수자인데다가 또 난민이라는 정체성이 겹치면서 보통 예를 들어 정치 난민이면 적어도 본국에 있는 가족들은 도와주거든요. 근데 성소수자는 가족한테서부터도 외면을 받은 난민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증거 같은 거를 다 놓고 오거나 뭐 그 집에 있는 경우에는 그걸 찾아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정말 홀로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데 한국이 어때요? 난민도 싫어하고 성소수자도 싫어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 성소수자 난민이 난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좀 이런 차별에 제도적인 차별에 맞서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실패했고 이 난민 인정 받지 못했던 사안들만 이야기를 할 뻔했는데 책 접기 거의 한 1년 전에 성소수자 난민으로 또 인정받으신 우리나라 이제 대표 퀴어 무용수이신 모지민님과 그 파트너분이신 러시아 국적의 제냐님 사건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이제 10년 만에 약간 동력을 다시 한번 받은 것 같아요. 정말 난민으로 성소수자 난민도 증거 제출 잘하고 그 다음에 일관된 진술을 하면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걸 한국 그 법무부 차원에서도 인정받았던 사안이어서 그 내용을 여기다 좀 담았습니다. 그럼 성소수자 난민인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두 가지 면에서 우호적이지가 않은데 아마 보시는 분들 왜 그러면 굳이 한국을 왜 오려고 하지? 한국을 왜 선택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 책을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왔을 때 보내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책 중에서 딱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근데 성소수자 난민 영역 잘 읽었는데 왜 한국에 오게 된 거야? 라는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학생분들도 물으세요. 한국에 오는 그 많은 난민들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대체 한국에 왜 굳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을 골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여러 선택지 중에서 이 선택지가 그나마 나의 생존율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하게 하는 데는 한국 정부가 여태까지 해온 여러 가지 성명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요. 여러 지도를 펼치고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다 인터넷 되니까 전 세계가 지도를 펼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아시아를 만약에 내가 목적지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비자가 있나 없나를 살피겠죠. 왜냐면 안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미국 그쵸. 같은 데는 바로 이제 막혀가지고 공항 난민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랑 관광을 목적으로 무비자 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비자 프리인 나라들을 좁혀요. 몇 개를 좁혀. 근데 일단 우리나라 잘 살죠. 그런 경제대국일수록 어떤 일자리에 대한 안정한 내가 삶을 살기 위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또 좁혀질 거예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난민 협약을 가입한 나라가 아시아에 몇 개가 있냐라고 봤더니 2개밖에 없네?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어. 근데 거기다가 자체적인 난민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 유일이에요. 심지어 보기에. 근데 심지어 그거를 쉬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난민법도 네. 있어, 막 이렇게. 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운영하고 있는 거라는 걸 항상 유엔에서는 자랑을 해요. 그런 문서들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보고 그럼 이 나라에 가면 그래도 나에 대한 보호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언어도 문화도 인종도 다 다른 나라로 오는 거지. 한국에 가서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은 없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네. 생존을 위해 봤을 때 최선의 선택지일 수밖에 없네요.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1% 정도, 그러니까 100명 신청하시면 한 분 정도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공감해서 저희가 난민 신청 대리를 이제 하지만 와, 승소했다라는 소식은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들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리를 해도. 이런 이주민이나 난민 관련된 이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우리가 이런 인권까지 함께 신경을 써야 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주민을 지원하는 일이거나 난민을 지원하는 일이거나 난민을 받기 싫어라고 해서 받지 않을 수 있는 시대, 혹은 이주민 우리는 원하지 않아 라고 해서 이주민을 배척할 수 있는 시대에는 이미 지났다. 이미 세상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주민을 기대지 않고서는 어떤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됐고, 난민 역시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명성들과 그리고 그 경제적인 실력, 그 경제적인 어떤 위치와 입지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수많은 협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결정은 옵션에 없어요. 네, 그게 현실. 네,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그냥 정말 나는 이제 아무 약속도 지키지 않을 거고, 안녕 하고 떠나는 마치 우리끼리만 트럼프와 살 거야. 같은데, 근데 미국만큼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가 아무 힘도 없는 나라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공존할 수 있는가로 나아가야 하고, 그 고민은 사실 국민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 고민은 국가가 해줘야 돼요. 난민에 대해서도 최대한 안 받아들이면서 가짜 진짜를 나누기보다는 우리는 난민 보호하는 약속을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셔야 되고, 이주민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정책들만 계속 내면서 자꾸 좁히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나라이다 라는 전제하에 인종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듣고 나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자국 내에서 자국민들만 잘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시야를 좀 더 넓혀가지고 네.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갈까, 이런 문제와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조인영 변호사님 챕터로 제발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제 저의 챕터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조인영 변호사님 챕터가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곁을 떠난 159명의 별에게 보내는 변론으로, 이거를 쓰시면서 이제 저희가 출판팀이니까 영변님이 고충을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맞아요. 섬세하게 쓰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가슴 아픈 사망 사건이었고, 네. 또 유가족 분들과 조인영 변호사가 그 상황 실장으로 3년 넘게 계속 유가족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이야기 하나라도 잘못 들어가면 혹시 그분들께 폐가 될까봐 엄청 고민을 하시는 그 과정을 저희가 다 지켜봤고, 여기 책에도 뭐 담았거나 안 담았을 수 있는데 떠오르는 게 있다면은 여기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어려웠던 게, 제가 이제 가족분들이랑 3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심정을 좀 이렇게 잘 알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재난 참사 그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의 사실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기 너무 힘들다. 이건 당사자가 돼보지 않고서는 그 심정을 너무 헤아리기 어렵지만, 거기까지 좀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단어를 썼을 때, 뭐 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보시고 뭔가 이걸로 좀 상처받지 않으실까, 또는 그 변호사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게 좀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은 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 여기에는 사실 제가 에피소드는 많이 담지는 못했어요. 여기에 좀 법률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는 장면이, 제일 첫 장면이 분들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이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재난참사 지원하는 게 사실은
공감에 오고 나서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유가족을 대면한 적이 없다가 이제 저희가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좀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가족들이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간담회 이제 안내를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오시기까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시면은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뭔가 제가 항상 되게 이제 좀 친절하고 이렇게 밝으려고 노력해서 지금은 이제 항상 가족들 만날 때도 웃고 하는데, 웃을 수도 없고, 그런 굉장히 혼자서 막 고뇌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가족들 모르니까 가족들 보면 어떻게 가족인지 알아보지? 어떻게 안내 드리지? 막 이런 온갖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프란치스코 딱 그 성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유가족인지 너무 그냥 딱 봐도 알겠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약간 조금 구분 든, 그리고 누가 봐도 정면을 좀 응시하지 못하는 눈, 그리고 누가 봐도 이미 많이 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유가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 유가족 간담회 오셨나요?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나고, 사실은 제가 유가족들의 얘기를 직접 듣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세월호 참사 있었고 그 이후에 조사도 여러 차례 됐고 여러 지원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알아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어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지원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요 책에 사실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가족들 서로 뭐 못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신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 많이 느끼셨고, 희생자라는 말도 못 쓰게 하고 맞아요. 금조 리본도 거꾸로 달게 네, 하고 처음에 도대체 분향소 만들 때도.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거 자체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제 희생자라는 말, 참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사망자, 사고라고만 써야 한다라고 했던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가족분들이 분향소가 차려지는 걸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이제 정리될 때까지 가족분들은 이제 뉴스나 사실은 그 TV나 아예 안 보셨던 거죠. 그게 너무 충격적이시니까. 그리고 나서 장례 절차 끝나고 나서 뉴스를 이제 봤는데 이미 분향소가 차려졌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 가족들한테 이제 안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날 들으면서 이거는 공감이 지원해야 하는 일이구나, 변호사가 있어야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아마 처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공익활동하는 사람들 아닌 일반 시민들, 뭐 혹은 우리 독자들한테는 이 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어떤 기억과 애도가 어떤 의미가 되면 좀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기억과 애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많은 재난 참사를 거쳐왔지만 우리가 좀 약간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사실 이런 재난 참사에 적용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 빨리 그거 잊고 빨리 극복해야 돼. 그리고 빨리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랬던 기억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재난 참사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다 뉴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기억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바라는 게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참사라는 것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국민의 이제 생명과 안전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역할을 다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이 사회와 국가가 그래서 다시는 이 좀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좀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억 남는 그 사건이 있는데, 이제 5.18 광주문화제를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모시고 갔었는데, 이제 그 광주문화제가 이번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다양한 공연들이 있었는데,
그 오프닝 이제 무대를 그 엄청 큰 뮤지컬 무대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들이 막 나와가지고 분위기도 띄우고 이제 우리 시작합니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니 지금 이제 인도 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지금 공연을 중단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파가 분산될 때까지는 공연 재개할 수 없다. 지금 시민분들께서 천천히 내려가 달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래서 세 차례나 방송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아 맞지 이거 안전을 위해서 우리 기다려야 되지 하고서는 다 천천히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제 가서 보시려고 하고 뭔가 의식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고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리고 너무 잘한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이 인파 밀집에 대해서 명확하게 막 이제 이렇게 주의를 하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오신 이제 같이 갔던 저의 이태원 참사 가족들도 그거를 보고 아 되게 이런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는구나 이 참사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서 참사를 기억한다는 게 우리가 그걸 이제 매번 찾아보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참사를 통해서 그 다시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좀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 아닐까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사건들이 사람들한테 다 독자분들한테 아 이게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구나라고 여겨지진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낯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태원도 아 이게 인권이었어? 라고 생각하신다거나 혹은 난민 중에서도 성소수자 난민? 혹은 캄보디아의 이 생소한 얘기들이네. 약탈적 대출 피해자 부분이 우리나라 이 인권책에 나온다고? 라고 하시면서 다 좀 생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공감이 이 피해자들, 인권 침해나 차별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고 후원자분들의 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되면서 자유롭게 인권의 범위 안에서 사건을 수임한 이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안들도 당연히 공감해서 다 지원을 해요. 저희 사실 신문에 나오는 이런 인권 침해 사건들 다 한 명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담진 않았어요. 그거는 정말 이미 내용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다만 여기에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야 돼? 이것도 인권이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이 부분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인권 침해로 보여지지 않지만 정말 대표적인 소수자이고 지금 이 시대 상황상 우리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민의 결과가 여기 있다는 거를 이태원 참사 포함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전선의 변론이라는 네. 의미도 아마 맨 그런 앞에서.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좀 많은 굉장히 얘기를 나눠봤는데 근데 오늘 얘기한 것보다 이 책에 정말 더 많은 내용과 맞아요.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이 책에 나와 있는 사건이 10가지가 있고 이 안에 그 인권 침해나 차별 피해자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라는 이 마음이 어떤 챕터에서라도 한번 들었다면 저희에게 후원을 좀 해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후원금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다 보니 책도 보시고 만약에 어느 정도 공감이 드신다면 꼭 후원으로도 또 공감하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기 때문에 또 후원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감이 또 새로운 차별 사건들, 또 새로운 네. 피해자들 계속 찾아 나서길 거기 때문에 그 마음에 또 공감해 주신다면 공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미가 없어서 어떡하지? 괜찮아요? 감독님이 재밌게 편집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럼 오늘 이제 월간 공감, 6월 월간 공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